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 주말 안보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향후 한반도에 일본 자유대 병력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김일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실 일본 정부의 안보 법안 참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제 시청자들이나 시민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번 이 결정? 일본이 이제 여태껏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부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1946년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군정하에 있었을 때였죠. 일본에서 평화헌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평화헌법 구조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도 없고 군사력을 행사할 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군사력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니까 군사력을 보유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헌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상 전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사실상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평화헌법의 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가지고 전수방어, 즉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일본이 방어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까지 바뀌었는데요.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통과된 핵심 내용은 총 11개의 안보법제가 통과됐거든요. 예. 10개는 개정을 했고 1개는 이제 평화헌법과 관련된 것은 제정을 했습니다. 총 11개의 안보 법안들이 통과됐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요. 무력 사태 공격 대처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중요 영양 사태 대처법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알아듣기 힘드세요.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의 핵심 내용은 일본 자위대가 제3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그 3국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미국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일본의 우방국인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도 이러한 공격이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전에는 일체 없었던 그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자위대가 소위 말하는 일본 주변 사태요. 그러니까 기껏 이제 늘려봤자 동아시아 정도까지 일본의 군사력이 이렇게 투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전 세계에 일본의 자위대가 투사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죠. 하나는 공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는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죠. 김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니까 결국은 전쟁을 언제든지 누구를 상대든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랑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안보 위협 속에서 어떤 비상 상황 시 일본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들어와서 어떤 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35년 동안 해왔다는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그전에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다음에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까지 일으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에 안보법제의 재개정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됐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 한반도 문제에 또는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가면서 혹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본격적으로 과거에 그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 그중에 일부가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요. 이제 우리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군사력을 보내면 그러니까 그것이 뭐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또는 우리 한국이 프랑스나 영국에 뭐 군함을 보내든 전투기를 보내든 그 나라에 허가 없이 보내게 되면 이건 침략이에요.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허가 없이 보내면은 그건 침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은 비자를 받아서 가잖아요. 예. 군대는 반드시 그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략이기 때문에 이걸 달리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일본이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지만 예.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한국의 허락 없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미국과 일본 사이의 미일 안보 협력 지침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말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들어갈 때 지원을 해줄 것이냐, 또 지원을 해줘도 너희들이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트라우마, 일본의 과거 형적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시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 유사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는 들어오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못 들어오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미리미리 일본과 상의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이른바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본이 들어가게 돼요, 자위대가. 그로 인해서 남한하고도 또 관계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은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한국이죠. 북한도 한반도 영토 범위 속에 명시돼 있어요, 우리 헌법 속에. 그런데 일본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났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음대로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양국 간의 양해가 이루어진 상황? 아니죠.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국제 전문가들이 좀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일본이 보통 국가화되면서 사실 북핵을 핑계로 대고는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함께 중국을 좀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이 이번에 그 안보법제를 통과시킨 주 핵심은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누구랑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혹시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일본이 북한하고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안보법제 통과시킨 거 아닙니다.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주적, 이건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이 생각하는 주적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2010년도에 사실상 그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센카쿠에서의 그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 중국 어부가 어선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 일본 해안 그 경비대들이 그걸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일본으로. 그 데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빨리 석방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석방을 자꾸 늦추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보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리 수출 제재도 했지만 일본 총리하고 중국 총리하고 만나도록 돼 있는 것도 취소시키고, 또 그 대륙분 개발하는 것도 취소시키고, 심지어는 중국 내에서 관광하고 있는 일본인 4명을 그냥 체포했습니다. 그 체포한 이유가 군사시설물을 촬영했다는, 군사시설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이 거의 항복하다시피 해서 일본 소위 말하는 그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1945년도에 일본이 항복을 한 것은 물리적인 항복이에요. 능력이 안 되니까 항복을 한 거지만 2010년도에 일본이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중국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선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9월 달에 바로 일본이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유권 선언을 했고요. 국유화 선언을 했고. 국유화 선언하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여기에 영해 기선 선포하고 사실상 그걸 하늘 위로 올려서까지 중국 방공식별구역까지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왜 이렇게 정말 국민들도 반대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법제를 통과시켰느냐? 바로 최악의 경우에 중국과도 전쟁을 할 수 있다.
있기 위해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이 안보법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데 중국과 일본 군비가 한번 이렇게 붙어볼 만한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는 건가요? 중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야죠. 일본과 중국의 경제력은 2010년 말부로 세계 지위의 경제권이 지금 중국한테 넘어간 거는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군사력마저도 그러느냐?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함정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전투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병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비교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방비를 얼마만큼 투입시키느냐 예.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두 자릿수의 국방비를 투입을 시켰어요. 두 자릿수의 국방비를. 우리가 지금 4% 정도 대의 국방비 투자하는데요. 정액률이. 예. 근데 두 자릿수로 국방비를 증가시켜가지고 정액시켜가지고 지금 세계 제2의 국방비를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월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사실상 군함도 지금 그 항공모함도 랴오닝호가 취역을 했지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소위 말하는 그 핵 추진 항공모함도 세 척이 더 이제 실전 배치될 거거든요. 이러한 걸 보면 중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전성절 행사하는 날 9월 3일 날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젠 20, 젠 30, 무슨 둥평 41, 30일 수많은 그 ICBM부터 시작해가지고 볼 수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들을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그 일본은 어떠냐냐?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있기까지요. 2012년 12월 달에 아베 정부가 자민당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아베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그때까지는 일본의 방위비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GDP의 1% 선에서 조금씩 줄어들어왔는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이게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돼서 지금 2013년, 14년, 15년, 내년 1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이 방위비가 정액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센카쿠 제도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함정이나 또는 정찰기들끼리도 서로 뭐 30m 정도 이렇게 조우할 정도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만일 그런 상태에서 서로 총알이 교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비행기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거나 부딪힌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GDP에서 금방 1.3, 1.5, 2%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양국의 군사 대국화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안보 상황은 점점 악화되겠죠. 네. 근데 또 일본이 믿고 있는 구석이 아무래도 미일 동맹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뒤에 미국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이런 의심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또 이른바에는 G2 사이에서 한반도의 정세 이른바 우리만 새우등 터지는 꼴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새우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한국은 이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들, 유아들 다룰 때는 6.25 전쟁 때고요. 그다음에 60, 70년도 정도 되면 아마 초등학생들 다룰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다루고 일본이 한국을 다루고 지금 정도 되면요 부모들이 대학생 자녀를 다룰 정도로 그러니까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봤을 때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걸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한국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새우등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좀 전에 질문의 첫 번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너무 많이 부상됐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제가 지금은 조금 괜찮긴 하지만 여전히 연방 예상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트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바로 국방부입니다. 국방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7천억 불 정도의 이 미국의 국방비가 지금 5천억 불대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강력한 아웃소싱 해야 될
어떤 나라가 필요해요. 그럼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나라가 미국으로 봐서는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세계 경제 제3위권을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엔하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필요한 일본이 드디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됐으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안보법제가 통과됐을 때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걸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한 축으로 가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하기도 벅차고 일본만을 상대로 하기도 벅찬데 양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동맹 관계를 형성해서 중국을 억압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러시아를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또 이쪽을 보면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축이 고착화되어 갈까봐 그게 걱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네. 더 이것이 고착화 되어 가지 않도록 그런 이제 이 미국과 일본 사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굉장히 그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대학생이고 이제 나도 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좀 말려야 되나? 그럼요.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때는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외교적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구도를 우리 국익을 더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도 적극적으로 있고, 받아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쭈그러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좀 일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다 네. 좋은데 북한이 이제 문제입니다. 북한이 저 일본 봐라. 우리 결국은 북핵밖에 없다. 로켓밖에 없다. 미사일밖에 없다 해서 또 가뜩이나 지금 10월 10일 전승절 전후로 지금 뭐 또 도발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일본을 핑계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북핵 실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보면 일본은 일본대로 핑계거리가 있는 거고요. 또 북한은 북한대로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중국 전성절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고 일본 국민들은 그걸 텔레비로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안보법제 통과시켜야 되겠다. 사실상 이 전성절 있기 전까지는 12만 명, 13만 명의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회를 둘러쌌습니다. 전성절 끝나고요.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소위 말하는 이 안보법제가 통과될 때는 12,000명 정도가 일본 국회를 둘러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전성절 행사가 오히려 일본의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핵실험에 계속 핵실험하겠다고 언론에 흘리는 거, 그리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이렇게 흘리는 거, 이것 자체가 일본의 안보 법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 훨씬 정당화시켜주고 내년에는 일본의 평화헌법마저 수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연결될 겁니다. 이것이요.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이 일본이 드디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긴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장거리 미사일하고 이제는 핵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가져야 되겠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나쁜 면에서의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죠. 계속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